안녕하세요.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 혼란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특별히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각 과정 중에서 개정된 세법이 시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상담을 했었던 고객분의 사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아는 고객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2012년도였고요. 이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팀장님, 이 아파트 어떻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봤죠.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려고요. 네, 시기적으로는 2012년 말이었고요.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아니었는데요. 자, 시기적으로 2012년도 말이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미분양이 발생했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은 이 집을 사시기 위해서 문의를 주셨던 상황이었고요. 네,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은요. 이미 주말에 계약을 했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는 서울조차 대규모로 미분양이 발생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한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었었고요. 이 양도세 감면의 혜택보다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집 말고 다른 집을 하나 더 사서 갖고 있다가 팔 때에도 그 집은 이 미분양으로 인한 집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2016년 말이 됐고요. 이 고객께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주셔서 팀장님, 여기는 어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되물어봤죠. 한 채 더 사시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께서 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요? 이미 벌써 한 채 샀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고요. 2016년도 12월이었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사기 위해서 물어보셨던 상황이었고요. 이미 사고서 물어보셨으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하셨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잘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집을 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라고 하는 혜택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이미 집을 사 놓으시고 나서, 즉 계약을 해놓고 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고를 좀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놓고 물어보시려면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쨌든 이 집은 당초에 그 개봉동에 있는 집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집이었었고 다른 집을 팔 때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흘러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갔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객에 대해서 잠깐 잊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다시 시간이 흘러 2017년도가 됐습니다. 2017년도 4월이었고요. 이 고객분께서 다시 전화를 주셔서 팀장님, 이 아파트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사시게요? 라고 이분에게 여쭤봤더니 이분 하신다는 말씀이 이미 또 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집을 샀을 때가 2016년 말이었었고요. 채 1년이 지나기 전인 2017년도 4월 달에 광명시에 있는 기축의 아파트, 철산 한신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를 사시려고 물어보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서 경고를 한번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고객분께서도 실제로는 물건을 보시고 나서 저한테 한번 확인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제가 유럽으로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물건을 보고 나서 한번
이제 저랑 전화 연결을 시도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잠깐 한 번은 접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살려고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전화를 받으셨던 거죠. 자, 처음에 개봉동의 아파트는 미분양 아파트였으니까요. 모델하우스를 가셔서 물건을 확인하셨었을 거고요. 자, 이 철산에 있는 한신아파트, 광명 철산의 한신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셔서 물건을 알아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물건들을 살펴본 이후에 저랑 연결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잠깐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오셨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화를 받으셨던 거죠.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네,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던 겁니다. 처음에 개봉동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샀던 시기와는 달리 2017년도 4월은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던 거고 이 부동산 사장님이 고객분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집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분에게 실제로 부동산 사장님은 이 집을 안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신에 안 사시더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주셔라. 사실 건지 마실 건지 이 결정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고객분은 어떠셨을까요? 네,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랑 전화 연결이 되는 것을 좀 기다리지 못하고 가계약금을 보내서 계약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앞전의 경우와는 다르게 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세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에 투자를 할 때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팔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요. 예외적으로 두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팔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첫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만으로 1년이 있다가 두 번째 집을 사고 두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이걸 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안에 처분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었는데 이 고객의 경우에는 두 번째 집과 세 번째 집 사이에 텀이 만 1년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세금 문제가 꼬이게 됐던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만으로 1년 있다가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이제 문제는 벌어진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해결책을 찾아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샀던 개봉동의 집의 경우에는요. 미분양 주택이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채가 남게 되는데요. 자, 두 채 중에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샀던 철산에 있는 한신아파트를 양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되면 팔고 난 자금이 다시 본인한테 돌아오게 되겠죠. 이 자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광명에 있는 빌라를 산 때로부터 만으로 1년이 지나기 전에 그 돈으로 새로 집을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산 다음에 이제 시기를 맞춰서 3년 안에 처분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막 산 집을 바로 되파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고요. 이 거래 비용,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로 인해서 바로 되팔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약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기는 했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마찬가지로 처음 개봉동에 있는 집의 경우에는 감면주택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광명에 있는 빌라를 먼저 파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명에 있는 빌라를 먼저 팔게 되면 그 판 자금이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집인 철산 한신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만으로 1년이 있다가 이 자금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집을 사서 자, 이번에는 철산 한신아파트를 산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이제 철산 아파트를 다시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팔게 되면 이상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명에 있는 빌라를 샀던 시점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 양도하는 형태가 돼서 단기 양도에 따른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단기 양도에 대한 부분 세금은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이 시점에서는 50%, 지방소득세까지를 합치면 55%의 높은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4월 이때 취득을 하셨고 2016년도 말에 취득을 하셨고 2017년도 4월에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취득하신 지 불과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바로 되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익이 나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확인을 해보니까 광명에 있는 빌라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약 4천만 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더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 55%의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 집을 처분하고 나서 약 2천만 원에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첫 사례, 상담했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시적 이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활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의 혜택이 크다? 역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제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을 벌이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남았죠.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고 질문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결정적으로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네, 바로 이분은 어쨌든 집을 계속해서 사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액션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점검을 받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세금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는 어쨌든 실행을 한 경우에만 어떤 이득도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세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으로 이해하자라는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뒤에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요건 강화 부분입니다. 17년 파리 대책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요.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비과세를 받게 되는데요. 17년 파리 대책에 의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17년 8월 3일 이후, 즉 대책 이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한 기간 동안 거주도 2년 이상 해야만 비과세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18년 9.13 대책에서 2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집이 9억을 넘는 경우여서 1주택 비과세를 받더라도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8%씩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취득했는지,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2년 이상 반드시 거주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올해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요. 거주를 2년 이상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3년 이상 장기로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2년이라고 하는 거주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안에 팔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8%씩 높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규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8%씩 높게 적용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였었는데요. 12, 16 대책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년부터는 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을 연 2년 이상 거주만 했고 보유기간만 3년 이상이라면 8%씩 무조건 높게 적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라서 연 4%, 그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연 4%씩 각각 나누어서 적용을 해주게끔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파는 시점을 가져갈 거냐, 거주를 2년 동안 했느냐 혹은 몇 년 동안 거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는 했지만 그 이상은 거주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대신에 보유기간이 충분히 길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안에 팔게 되면 연 8%의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에 팔게 되면 이제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4%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시점에서 팔려고 했을 때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강화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일시적 2주택에서의 내용인데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처분 기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집을 사고 나서 두 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원칙적으로는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최대 3년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자, 이거를 18년 9.13 대책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9.13 대책을 전후로 해서는 이제 보유기간,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두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기존대로 3년이 아닌 2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 이슈로 바뀌게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16 대책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화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9년 12.16 대책 이후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13 대책 때 2년으로 줄어든 것보다 더 강화해서 이제 19년 12월 17일 이후에 두 번째 집을 샀다면 1년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산 집에 1년 안에 전입도 하셔야 되는 이슈로 강화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화된 규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걸 역발성으로 이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성으로 이해한다는 부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제가 나타났을 때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 방향에서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는 방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일시적 2주택의 강화된 처분 기간은요. 두 채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채 중에 한 채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존대로 원칙대로 3년의 처분 기간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9.13 대책 이전 그리고 12.16 대책 이후 요 세 개의 각 단계로 나눠서 무조건 1년 안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두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달라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2.16 대책에서 나온 것 중에 1년 안에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산 집에 전입도 해야 된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 들어갔는데요. 이 전입에 대한 요건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다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옮겨가려고 하는 집, 즉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 2년의 기간 내에서 그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연장되게 된다는 부분을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규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대한 규정도 중과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새로 살려는 집의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1.1에서부터 3.5%의 비교적 일반적인 낮은 취득세만 부담하면 됐는데 이제 집을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각각 8%, 12%의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담하도록 개정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 세대가 집을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인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 새로 매매를 통해서 사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종부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자녀에게, 즉 독립돼 있는 자녀에게 집을 증여를 해주는 것도 막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이상의 집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역시 3주택에 따른 취득세와 같은 12%의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12%인데요. 기존보다 세율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딸려있는 세금까지, 그러니까 서택스까지를 다 합치게 되면 이 12%의 세율은 납세자가 실제 내셔야 되는 세금으로는 13.2%나 13.4%까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다주택에 따른 취득세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취득세, 주택 수에 따라서 다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요 어떤 세대가 집을 몇 채째를 가지고 있느냐, 몇 채째를 집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이슈가 이제 기존의 취득세에서는 없었는데 새로 취득세에서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원래 취득세에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라면 같은 세대, 즉 같은 세대로 놓고 주택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취득세가 매매를 통해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수에 따라서 높은 세율을 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대, 어떤 가족이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취득세에서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때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대개의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녀가 실질적으로 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부모와는 다르게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빼주겠다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과도 굉장히 좀 달라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집수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는 취득세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이라든지 아니면 감면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아니면 상속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취득한 주택,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와 종부세에서 각각 다 다르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개별 상황에 따라서 점점 복잡해진 규제에 맞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역발상으로 이해를 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집수에 포함되는 것들이 취득세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에 대한 중과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도 크게 인상이 됐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 부분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됐고요. 실제로는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더 큰 폭의 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고령의 은퇴자이셔서 소득이 충분치 않으신 경우라면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매각 혹은 보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세율 인상 부분,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종부세 자체가 어떤 집을 새로 살 거냐 아니면 처분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거의 미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종부세가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2배에서 3배까지 굉장히 높은 부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처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종부세에 따라서 계속 보유나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이제 다주택에 대한 중과도 더 강화되는데요. 이 17년 파리 대책에 의해서 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에 대한 중과 양도세가 본격적으로 과세가 됐습니다. 이 중과 세금, 지금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52%, 3주택의 경우에는 62%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각각 10%포인트씩 더 올라가서 2주택이 62%, 그다음에 3주택의 경우에는 72%의 굉장히 높은 세율로 적용이 되게 됐다. 즉 다주택 양도세가 이제 이전에도 부담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부담스럽게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도 같이 중과가 됐고요. 1년 이내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50%나 40%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최고 70%까지 더 높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년 이내의 단기 양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보다 더 위험하고 크리티컬한 것이 이 부분하고 단기 양도하고 관련된 이 세율은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각각 더하게 되면 77%와 66%까지가 되게 되는데 누진세율 체계가 아니라 그냥 각자 이 집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에 전체 77%, 66%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한 투기로 보고 강력하게 규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까지 굉장히 강화된 규제가 이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영향들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 집값이 꽤 많이 올라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집값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규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지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과거부터 따지고 놓고 보면 집값이 중간에 잠깐씩 멈칫멈칫했던 적은 있었지만 집값 자체가 IMF 때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값 자체가 지금 집값이 너무 싸다라고 하는 시점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거부터 이어오는 지금까지 기간 동안 규제를 떠나서 집을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셨던 분들과 규제가 생기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집을 사지 않으셨던 분들, 둘 중에 어떤 분들에게 더 이득이 돌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에 대한 그 세금 혜택이 주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장기로 보유할 목적이라면 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수의 고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을 굉장히 좀 많이 꺼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등록을 꺼리셨던 분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을 때 등록을 하지 못하고 등록을 못하고 미루고 오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아파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새롭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논란 부분은 지금 아직 좀 몇 가지 소소한 문제들은 남아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전에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소급과세까지는 하지 않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부분의 혜택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집을 임대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 노출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걸 꺼려해서 등록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그나마 줄어든 상태에서의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사전에 일찍 등록을 하셨던 분들과 어떤 세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지 않았던 분들로 나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미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행복한 상황이 됐고 미루셨던 분들은 이제 다소 불행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규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일부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특히 다주택자 중에서 일부는 규제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팔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자, 12, 16 대책 때 종부세를 크게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12, 16 대책을 만들면서 이제 일정한 기간 내, 즉 올해죠. 20년 6월 31일 전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을 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팔아라라고 하는 의미로 중과에 대한 부분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중과가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가 됐었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이 시기에 막 팔았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12, 16 대책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놓고 보면 집값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실제로 매각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로 넘기는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증여의 일종인데요. 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일부는 양도로서 과세가 되고 일부는 증여로서 과세가 되는데 이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과세를 하지 않고 6월 30일 이전에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비교적 좀 적은 양도세만 내면서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제가 생겼을 때에도 상황이 물론
맞춰져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들은 일정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회를 집을 규제 때문에 처분해야 되는 시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서 양도세 부담도 줄이는 기회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여를 한 사람과 증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규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는 그러면 시장 상황이 이런 것은 알겠고 규제가 어떻게 흘러갔다라는 건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따른 전략들을 살펴보면요. 기존에 좋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을 여유자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상태에서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즉 다시 얘기하면 1주택자라면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에 대해서 중과세, 종부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매겨졌고요. 다주택자들 중에 일부는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물건들을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주택자들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지역에 있는 집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가용한 여유자금을 보태서 이번 기회에 옮겨가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지금 현재는 12.16 대책 이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되고 전입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부분에서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과세 처리를 해주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집이 하필이면 6월 1일 시점에 같이 겹쳐 있었다. 즉 처분하기 전에 겹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해 한 해 동안에는 종부세를 좀 세게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만약에 갈아탈 건데 5월 31일 전에 기존 집을 처분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1주택자인데 거주를 하지 못한 상태 아니면 2년만 거주를 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비과세는 받게 되더라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동안은 거주를 했지만 그 이상은 거주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갈아타기를 올해 연말 전에 하시는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에서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예 거주를 못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앞으로 이 집에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시 내가 그 집으로 옮겨가서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따른 세금 차이가 조금씩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주택자의 경우로 좀 살펴볼게요. 다주택자들이 전부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자들 중에서 좋은 지역에 한 채 있고 역시 좋은 지역 한 채에 임대를 주고 계시는 경우라면 만약에 이분의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일정 금액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채의 집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증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만약에 이 현금 흐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처분을 고려하시는 것도 맞겠습니다. 네, 2주택자에 대한 세금의 차이를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좋은 지역이 한 채, 근데 이제 하나는 덜 좋은 지역의 한 채를 갖고 계시는데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금액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의 집 두 개로 나눠서 갖고 있는 경우와 한 채로 갖고 있는 경우가 세금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같은 금액의 두 채의 집을 처분하고 한 채로 갔을 때 종부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고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다주택들을 처분을 하시고 좋은 집 한 채로 똘똘하게 옮겨가시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3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종부세 부담이 좀 커지게 될 텐데요. 자, 이 경우에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남편이나 아내 한쪽에 몰려서 갖고 있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채의 집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 한 채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집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느냐? 한 2,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줄어드는 종부세가 세 채를 한 사람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부부 간에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매년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집을 어쨌든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증여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목돈인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는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강화된 부동산 규제, 그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세금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혹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에는 남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거꾸로 두려움하지도 않은 채 투자에 나서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맞출 수 없는 시장에 따른 타이밍, 즉 집값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장을 맞추시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인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내부적인 사정들을 살필 수 있을 때 세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적절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